안녕하세요. 월가주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22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크로는 투자 전략이 아닌 하나의 레이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초보자에게 있어 가장 좋은 출발점은 바로 경제학적 명제를 최대한 많이 익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학적 명제란 경제학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한 반복적인 패턴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가 촉진된다. 와 같은 것들이 있죠. 가치 투자를 공부하는 초심자는 가장 먼저 회계 기본 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매크로를 공부하는 초심자는 가장 먼저 경제학적 명제들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재미없는 방법과 재미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미없는 방법은 대학생 1학년 수준의 경제학 원론에 해당하는 교양서를 한 권 읽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경제학적 명제들의 베이스는 형성될 건데 문제는 너무 원론적이어서 실전에 필요 없는 내용들도 잔뜩 배워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가 없으면 꾸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 그저 열심히 이제 당면한 시황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지와 같은 양질의 경제 정보지를 읽어보면서 서서히 익숙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씩 찾아보면서 계속 읽으면은 하나 둘씩 경제학적 명제들이 쌓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도 점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리겠구나 이런 명제들을 실전적으로 하나하나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그런 명제들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쌓이기보다는 그때그때 파편화되어 퍼즐처럼 쌓여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이제 그러한 경제학적 명제들의 기본 원소들이 되는 경제지표, 중앙은행, 자산군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큰 프레임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지표 이야기를 해보죠. 경제지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틀을 잡을 것인가. 다양한 분류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나눠보죠. 크게 이제 경제를 보면 기업은 생산을 통해 공급을 하고 개인은 소비를 통해 수요를 만듭니다. 이 두 축이 맞물리면서 경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공급이 지나치면 가격이 내리고 수요가 지나치면 가격이 오른다. 가장 간단한 경제학적 명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를 펼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X축에는 수량, Y축에는 가격을 두고 이 두 곡선이 만난 지점이 시장의 균형을 결정하죠. 그래서 여러 글에서 P가 어쩌고 Q가 어쩌고 하는 표현을 보셨다면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세세하게 이론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경제지표도 수요와 공급 측으로 나눠 볼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급 측면은 기업이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또 생산 의지가 어떤지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생산 ISM, 제조업 PMI, 설비 투자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 측면은 소비자 또는 수요 주체의 활동과 심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소매 판매,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지표들이 여기에 속하죠. 물론 공급과 수요에 걸쳐있는 지표들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지표를 해석하거나 전문가들의 분석글을 읽게 될 때도 수요 관점인지 공급 관점인지 주장을 나눠서 바라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 이 두 축 중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경제는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락다운에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 보면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멈추면서 공급 측에 큰 타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1년에는 또 반대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 국민에게 대규모 현금을 지급하면서 이번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충격이 생겼죠. 심지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받은 현금을 3개월 안에 지출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공급은 막혔고 수요는 폭증한 아주 이례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이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2021년, 2022년에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강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이처럼 경제를 공급과 수요라는 시각으로 나눠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경제를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분류를 살펴보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으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실물 경제 지표란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현실 속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지표, 소매 판매, 산업생산, GDP 등이 있죠. 반면에 금융시장 지표는 돈의 흐름, 자산 가격, 시장의 심리 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장단기 금리차, 통화량,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같은 지표들이 여기에 속하죠. 쉽게 정리하면 실물 지표는 사람들의 실생활을, 금융 지표는 시장의 움직임을 대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실물 지표는 과거형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의 실업률은
집계돼서 6월 달에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물 지표들을 보는 시점에는 이미 지난달의 상황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물 지표는 지금 이 순간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 지표는 거의 실시간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지표들이죠. 그래서 금융 지표는 기대감에도 민감하고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기대감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지표를 무시하고 금융 지표만 보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편향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종종 기대감에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두 지표를 함께 보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금융 지표는 나쁘게 반응하고 있는데 실물 지표는 좋은 경우, 반대로 실물은 나쁜데 금융은 좋은 경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괴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금융시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기대감과 정책 효과를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 이제 실물 경기를 선행한다는 말은 익숙하실 텐데요. 그 예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주식시장은 먼저 반등하는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은 기대감 하나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시장은 대략 6개월 앞을 내다보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6개월간의 경제 성장률 전망과 주가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구성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주식시장인데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이익 중에 49%가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불과하죠. 즉 미국 경제 전체에서 이제 제조업 비중은 5분의 1도 안 되지만 주식시장에선 절반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죠. 또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 전반과는 좀 괴리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금융시장은 전체 경제보다는 특정 산업군이나 주요 대기업의 성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두 지표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크로 분석을 읽거나 공부할 때는 실물 경제 중심인지 금융시장 중심인지 그 시선의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지표 분류는 바로 하드 데이터 대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하드 데이터는 말 그대로 실제 숫자로 측정된 통계 지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비농업 고용자 수가 몇 명 늘었는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몇 % 상승했는지 같은 것이죠. 통계청, 노동부, 중앙은행 같은 기관에서 직접 수집하고 집계한 공식 통계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평소 뉴스나 리포트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전형적인 경제 지표들이 바로 이 하드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반면 소프트 데이터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되면서 기업이나 소비자의 심리, 기대감, 의견 등 주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표인데요. 대표적으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PMI,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같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설문조사나 기대감을 수치화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보통 소프트 데이터가 이제 하드 데이터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심리가 먼저 얼어붙고 그게 시간이 지나 실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흐름은 데이터상에서 자주 관찰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 데이터가 항상 유용한 건 아닌데요. 응답자의 심리와 인식에 따라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또 정치적 성향 혹은 설문 집계 방식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응답률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본인은 소프트 데이터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하고 사람의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를 잘 선행한 사례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두 지표 중에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보다는 분석을 볼 때 이 지표가 하드 데이터인지 소프트 데이터인지 먼저 구분하고 그 두 가지의 논거를 잘 살피는 습관을 기른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과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수요와 공급 측면, 두 번째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측면, 세 번째는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경제 지표를 해석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프레임을 염두에 두시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 신문이나 매크로 분석글을 읽어 나갈 때 아주 효율적으로 경제학적 명제들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장과 물가, 중앙은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